올라간 것까지 봤어 얘들아. 계신대, 그치? 얘들아 계신대까지 딱 올라가고 여러분 계신대에서 여러분 이제 자연들의 일단 산봉우리들이 얼마나 예쁜지 그리고 이제 그 좋은 기운들을 인재를 만들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계신대에서 어디를 볼 거냐면 비로봉을 볼 거야. 그래서 얘들아 비로봉 그런 거 아니야. 자, 보세요. 비로봉 봉우리에 상상이니까 얘들아 위에 그 다음에 두가 얘들아 무슨 두자야 얘들아? 머리 두자야. 그렇지? 그러면 머리 꼭대기라는 뜻이니까 비로봉 머리 꼭대기에 올라보니라는 뜻이야. 그러면 이러면 이 올라보니를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내가 올라갔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소리 나는 대로 표기를 했기 때문에 얘는 원래 올라본 띄고 이렇게 이야. 그러면 여러분 올라가 본 사람이라고 해석해야 되잖아. 그치? 내가 올라갔다는 뜻 아니야 얘들아. 올라가 본 사람 그게 누구신가 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건 여러분 여기 누가 올라가지? 여러분 계신대에서 여러분 쭉 보면 그 금강산의 아름다운 모습도 다 보이거든요. 근데 비로봉이 제일 높이 보여요. 그래서 계신대에서 바라본 봉우리 중에 비로봉이 제일 높아 실제로. 그래서 저 높은 봉우리를 누가 올라갔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자, 그러면 비로봉에 갔어 안 갔어 얘들아? 안 갔어. 안 갔다라는 건 여러분 뭐만 한 거? 본 거. 본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화자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비로봉이 이렇게 높은데 어떻게 사람이 올라갔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선생님 12쪽 하고 있어 얘들아.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 아랫부분 한번 보세요. 자, 비로봉이 너무 높으니까 누구를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여러분 공자님을 생각을 하게 돼요. 자, 얘들아 공자를 왜 생각하는지 한번 봐보자. 동산, 태산 어디가 높다고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여러분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동산하고 태산하고 비로봉하고 비교를 해보는 거야. 비로봉이 저렇게 봤을 때 제일 높으니까 동산이 더 높을까? 태산이 더 높을까? 비로봉이 더 높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거든. 그러면 무슨 편법이 들어간 거냐면 비교법을 쓰고, 근데 여기선 비교법만 쓴 게 아니라 공자님의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고사를 이용하거든요. 자, 어떤 고사를 이용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 여러분 공자님은 여러분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제일 여러분 학식이 제일 높고 여러분 이제 도의 달인이잖아.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고향이 어디냐면 노국이야. 노국. 이게 고향이거든. 이 노국에서 제일 높은 산이 바로 동산이에요. 근데 공자님이 얘들아 동산에 딱 올라가 보니까 여러분 우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아래가 어떻게 보여 얘들아? 되게 조그맣고 그 다음에 되게 넓게 보이잖아. 근데 공자님은 여러분 반대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너나라 되게 좁은 나라네? 작네? 라고 생각을 해. 우리는 대부분 여러분 산 위에 올라가면 되게 작게 보이는 건 맞지만 얘들아 세상 되게 넓어 보이잖아. 그런데 공자님은 세상이 되게 좁은 나라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그러면 일반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을 한 거지. 그치? 그리고 공자님이 또 중국에서 제일 큰 산이 어디냐면 여러분 태산이거든요. 이 태산에 올라가 본 거예요. 공자님이 태산에 올라가 보니까 태산 너무 작네? 라고 생각을 한 거야. 여러분 제일 높은 산에 올라가면 세상이 되게 드넓다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되는데 공자님은 세상이 너무 좁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노국에 올라가서도 좁고 중국에 올라가서 좁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세상에 대한 이치를 다 깨우쳤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여기를 모두 다 좁다라고 인식을 한 거는 세상의 이치를 깨우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중국 동산에 올라가서 노나라가 작다고도 인식하고 태산에 올라가서도 천하가 작다고 이렇게 공자님이 말하셨는데 이거는 여러분 공자님은 세상의 이치를 다 깨우친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이치를 깨우쳤어 못 깨우쳤어? 우리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니까 여러분 범인이니까 못 깨우쳤잖아. 그러니까 넓다라고 인식하고 이 공자님은 작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노국이 좁은 줄 우리는 모르는데 이렇게 좁고
넓고 작은 줄 모르는데 우리는 넓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 그러면 여러분 지금 정철도 여러분 노국을 어떻다고 생각하는 거야? 넓다. 노국을 넓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노국을 넓다라고 인식했다라는 건 정철은 여러분 세상의 이치를 깨우쳤다 못 깨우쳤다? 못 깨우쳤다는 뜻이야. 그렇지? 그러면 여러분 공자님은 이만큼 여러분 세상의 이치를 깨우쳤지만 자기는 공자님보다 얘들아 못하구나. 비로봉을 보면서 공자님의 높은 학문의 경지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로봉은 단순히 여러분 봉우리만 자연을 본 게 아니라 공자님하고 자기를 비교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럼 다시 여러분 여기서 동산과 태사 어느 게 더 높을까라고 비교를 하고도 있지만 그런데 고사를 사용해서 자신의 학문적 경지를 제시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다음 페이지에 또 이어서 한번 가볼게. 자, 여러분 다음 페이지 가셔서 넓거나 넓은 천하 어찌하여 작다고 말씀하시는가? 그러면 여러분 공자님한테 물어보는 거죠. 아니 공자님 이렇게 넓고 넓은 천하를 왜 좁다라고 생각하세요? 물어봐요. 자 여기 어와 들어갔으니까 이거 무슨 편법 써야지? 영탄 써야지. 이거 두 개만 다 적용해서 읽어볼까 얘들아? 뭐라고 읽어야 돼? 저 지위를 어이하면 알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러면 해석을 해보면 나는 공자님의 경지에 도달할 수 없구나. 그치?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공자님의 뭘 인식을 한 거냐면 공자님의 얘들아 아주 드넓은 인식. 자 이런 세상을 넓게 보는 걸 호연지기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공자님의 호연지기를 예찬한다. 혹은 아니면 여러분 학문의 경지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세상을 넓게 보려고 하는 여러분 이 인식을 호연지기라고도 하고 학문의 경지라고 해도 돼. 그래서 학문의 경지를 예찬한다. 호연지기를 예찬한다. 근데 자기는 그 경지까지는 못 오르겠다. 그러면 자기 뭐가 너무 잘 된 사람이야? 자기 객관화.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이건 자기 객관화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내 스스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 잘 판단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어와에 들어가는 표현법은 영탄법 써야 되고 자 저 지위라고 하면 여러분 공자님이 어떤 지위냐면 선생님 말 좀 바꿔서 정신적 지위라고 선생님 쓸게. 그러면 학문적 지위라고 해도 되고 정신적 지위라고 해도 되고 와 공자님의 정신적 지위는 내가 따라갈 수가 없구나.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자 어이하면 알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했지만 알 수 있어 없어? 정철은 알 수가 없어. 그러면 여러분 질문을 했지만 답이 정해졌으니까 4번에는 무슨 편법 써야 돼? 서리법. 그렇지. 그래서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선생님이 얘들아 지금 그림에다가 뭐라고 그랬어? 제일 탑 티어에 지금 누가 그려져 있지? 공자 그려져 있고 밑바닥에 정철이 그려져 있잖아. 그래서 정철은 내가 어차피 공자님 지위에 못 오를 바에는 비로봉 올라가지 말자 이렇게 생각한 거야. 비로봉 저기 너무 높네? 그러면 저거에 공자님 지위만큼 높으니까 나 올라가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 한계를 인식했으니까 뭐가 밖에 없냐면 여러분 올라갈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건 자기는 뭐 하겠다? 내려가겠다. 그러면 여러분 비로봉 올라갔어 안 올라갔어? 안 오른 거야. 그러면 여러분 자기가 비로봉이 너무 높아서 힘들어서 못 올라가는 걸 괜히 공자님의 지위에 빗대어 가지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 비로봉에 오르지 않는 자기의 행위를 합리화하려고 공자님의 이야기를 가지고 왔다라고 생각해 주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그러면 여러분 여기 이 비로봉이라고 하는 자연에서 화자는 여러분 뭘 생각하냐면 여러분 이 유교적 경지까지를 생각을 하는 거잖아. 그러면 자연을 통해서 유교적 경지를 생각하니까 여러분 유교 이러면 이념을 추구하고 있는 거네. 그럼 올라갈 수밖에 없냐 내려갈 수 없게. 미안해. 내려갈 수밖에 없다. 미안해. 내려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여러분 유교적 경지에 내가 내려가야
올라가야 되는 거 오르지 못하니까 그러면 유교적 경지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기선 여러분 미적 범주 뭐가 들어가야 돼요? 숭고미가 들어가지.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는 숭고미가 들어간다. 자, 여러분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 저번 주 배웠던 거 생각해봐 얘들아. 우리 숭고미 어디에서 숭고미가 잘 드러나? 자연을 보면서 지도절개 얘기했으니까 두 군데. 혈망봉, 망고대. 왜냐면 거기서 자기 지도절개 유교적 이념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혈망봉, 망고대, 여러분 비로봉, 여러분 모두 다 자기 숭고미를 생각하고 있는 곳이다. 근데 여러분 비로봉 갔다 안 갔다? 안 갔다. 그치? 자, 그러면 비로봉 이제 끝나고 여러분 이제 활용소로 가볼게요. 자, 여러분 이제 활용소를 가면 자, 활용소는 원통거리라고 하는 마을을 가는 길 사자봉을 찾아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 사자봉을 지나서 여러분 이제 활용소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 활용소 가는 여러분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네. 그치? 자, 근데 여러분 활용소라고 하는 연못, 우리 연못을 생각하면 대부분 연못은 물이 고여있어 아니면 물이 흘러? 고여있잖아. 근데 얘는 되게 특이한 곳이야. 봐봐, 여러분 지금 선생님 지금 사진으로 지금 넣어놨거든. 얘는 그림으로 더 이상 그릴 수가 없더라고. 자, 여러분 여기 물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강물이 넘칠 때가 있잖아. 비가 많이 오면 여기 물이 막 넘쳐서 여기에 연못이 생겨. 근데 비대가 안 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물이 싹 말라가지고 뭐가 드러나냐면 바위가 드러나요. 그리고 바위가 얘들아 여기 이제 물이 꽉 차면 이렇게 연못이 생긴 다음에 물이 또 흘러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긴 되게 특이한 곳이지.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연못이랑은 다르게 원래 고여있는 게 아니라 흐르는 연못인 거야. 그래서 물이 얘들아 강물이 많이 얘들아 범람하면 여기 연못이 이렇게 커지는 거고 물이 별로 없으면 바위가 돼. 그래서 얘들아 본문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 앞에 널찍한 바위가 뭐가 되었다? 활용소가 되었구나 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화자가 얘들아 갔을 때는 아마 얘들아 비가 좀 많이 온 뒤여서 여기가 얘들아 물이 가득 찬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위가 왜 활용소가 됐는지 이해돼 얘들아? 그러면 바위가 활용소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활용소에 대한 설명이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활용소에서 여러분 아까 물이 흘러내려오고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물줄기를 보니까 이렇게 얘들아 물줄기를 만약에 보면 이렇게 되게 길잖아 얘들아. 그치? 이 긴 걸 보고서 화자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다음 페이지를 가봐 얘들아. 얘를 보니까 뭐가 같다고 생각하냐면 이 물줄기 얘들아 이렇게 물이 흘러가는 모습이 기니까 천년 노용 늙은 용이 굽이굽이 서려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러면 왜 얘들아 이 모습을 보고서 왜 용을 떠올렸는지 알겠지? 용이 얘들아 이렇게 굽이 용이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물줄기가 있으니까. 원래 연못은 여러분 동그라니까 여러분 사실 물줄기 이렇게 길다라고 인식을 하지 않죠? 이 활용소가 되게 특이한 지역이니까 여기서 여러분 용을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천년 요룡은 여러분 첫 번째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활용소의 물줄기. 물줄기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물줄기가 이렇게 길게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천년도롱은 여러분 누구를 상징하기도 하냐면 화자 자신을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정철 자신이야. 왜냐면 늙은 용이라고 했잖아요. 늙은 용. 정철이 이때 나이가 거의 50세가 넘었거든? 근데 옛날에는 여러분 사람들이 한 48살이 평균 수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50세가 넘으면 지금의 한 7, 80대 할아버지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정철이 자기가 늙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1번에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니까 뭐라고 보면 될까? 중이법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치? 중이법이야.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물줄기가 얘들아 고여있지 않은 연못이니까 물줄기가 흘러서 여러분 이거 한자 읽을 수 있을까? 주야 그치? 밤낮에 흘러내어서 해가 뭐야 얘들아? 바다로 이어져 있으니 그러면 원래 연못은 고여있으니까 바다에 흐르지 않아. 근데 얘는 되게 특이하게 강물로 흘러가는 애들이니까 바다에 흘러간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 여기서 활용소에서 어떻게 인식을 한 거냐면 여러분 어디로 가겠다? 바다로 가겠다고 생각을 했잖아. 활용소는 여러분 좁은 세상이고 여러분 바다는 넓은 세상이거든요.
그러면 정철은 여러분 넓은 세상으로 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야. 물줄기가 넓은 곳으로 가네? 그럼 자기도 넓은 곳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이 넓은 곳이 바로 여러분 무슨 세상이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공적인 일. 내가 나란 일이나 공적인 일을 좀 더 하고 싶다. 이런 의도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자, 여러분 이 공적인 일을 왜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 다음 내용이랑 연결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혹시 우리 이제 고전에서 용이 동양에서의 용, 이러면 서양에서의 용은 맨날 얘들아 공주 납치하고 얘들아 막 용 이렇게 불붙는 나쁜 놈이잖아. 근데 여러분 동양에서 용은 되게 신성한 동물이잖아요. 왜냐면 임금님 옷에도 용이 그려져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용이 하는 역할이 뭐였을까요? 옛날 사람들이 우리처럼 비 내리게 해. 맞아. 그래서 물이나 아니면 자연을 관장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 저번에 뭐 봤지 얘들아? 내신하기 바로 전에 그 우물에서 얘들아 그 이제 용이 관리하는 내용 봤잖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용이 이렇게 물이나 아니면 여러분 번개, 이런 구름, 바람을 관장하는 상상의 동물이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용끼리 싸우잖아요. 그래서 천둥번개가 친다고 생각해요. 용끼리 얘들아 뭔가 용이 슬퍼하거나 용이 얘들아 기분이 나쁘잖아요. 비가 내린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풍은 바람과 구름을 언제 얻어서 3일후 여러분 3일후 한자 다 읽을 수 있을까? 3일 동안 뭘 내리겠다? 비를 그치 지다가 얘들아 내리다라는 뜻이야. 비를 내리고 싶다. 자, 왜 비를 내리고 싶냐면 음해의 이음 풀을 다 살려내고 싶다. 그러면 음해가 뭐냐면 선생님 지금 그림에 뭘 그렸냐면 그늘진 벼랑 낭떠러지를 그려놨잖아요. 낭떠러지에 얘들아 이은이 뭐냐면 시들어버렸다, 죽었다. 그러면 이런 시든 죽은 풀들을 다 살려주고 싶대. 그러면 목적이 있지 얘들아. 자기가 왜 용이 되고 싶냐면 왜 더 넓은 바다로 가고 싶냐면 풀을 살리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자 하나씩 한번 봐보자. 풀을 살리려면 여러분 자 이렇게 그늘진 곳에서 이 시든 풀을 살리려면 비가 3일 동안 많이 내려야 물이 일로 흘러가겠죠. 그래야 얘가 물을 먹고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음해의 이음 풀은 여러분 내가 살리고 싶은 대상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관찰사니까 관찰사로서 누굴 살려야 돼요? 백성을 살려야지. 그래서 이 음해의 이음 풀이 바로 백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백성을 살리려면 이런 비를 내려줘야 되잖아. 그러면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얘들아 제일 좋은 건 정치를 잘하면 돼. 그래서 백성에게 베푸는 여러분 바른 정치를 우리 뭐라고 하더라? 선정.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3.15가 선정을 베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풍우는 여러분 우리 구름, 얘들아 구름하고 바람이 있어야 비가 내리잖아. 그러면 이 구름하고 바람은 선정을 베풀 수 있는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자기가 선정을 베풀려면 여러분 자기가 자연에 응거하고 있으면 여러분 선정 베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기가 어딜 나가야 돼요? 관직에 나가서 그렇지 임금님을 보필해야만 선정을 베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정의 조건, 선정을 베풀 여건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천년노룡은 정철. 그러면 정철은 선정의 조건만 잘 만족되면 자기는 선정을 베풀어서 누굴 살리고 싶다? 백성을 살리고 싶다라고 하는 내용인 거야. 여러분 시험 문제에 이 부분 무조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관동별 다 중요하긴 하지만 이 부분은 여러분 정철의 얘들아 가치관이 너무 잘 드러나서 여러분 이 부분은 무조건 꼭 나오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그래서 여러분 이 활용소 부분은 제일 중요한 부분. 알겠지? 자, 그러면 태도 여러분 이미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 여러분 이건 무슨 걸 하고 있는 거야? 선정의 포부. 그렇지? 선정의 포부를 가지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선정의 포부 나왔던 거 한 번 더 생각해봐. 우리 선정의 포부 앞부분 우리 배웠던 거에 하나 있었어. 어디에서 선정의 포부를 가졌지? 급정류 나왔던 데가 어디야? 회양.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바로 어딘지 튀어나와야 된다 얘들아. 자, 그러면 활용소에서 여러분 화자가 느끼는 감회는 감정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러분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애민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는 화자는 얘들아 무슨 가치를 되게 중요시 여기고 있냐면
유교적 가치를 중요시 여기거든. 근데 여러분 당시 유교는 이 사대부들이 추구하는 이상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상적 가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이상적 가치가 그러면 여러분 유교적 가치라고 생각해도 돼, 이념적 가치라고 해도 되고. 그러면 여기서도 얘들아 무슨 미가 나타나야 돼? 숭고미. 그렇지. 그래서 여기도 숭고미가 나타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정리하셨으면 여러분 이제 다음 부분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여러분 이제 어딜 가냐면 이제 불정대라고 하는 곳을 갈 거야. 근데 여러분 이 불정대를 가는 게 여정이 녹록지 않아. 진짜 많은 곳을 거쳐야 되거든. 자, 마하연, 묘길상, 안문제를 넘어가야 돼요. 선생님 저번 주 교재 있어? 거기 선생님 지금 선생님 15쪽 해. 자, 여러분 보세요. 정철이에요. 여러분 정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 마야연이 뭐냐면 여러분 선생님 그림을 잘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절벽이야. 절벽에 절이 세워져 있어. 그래서 여러분 이 절벽에 절이 세워져 있는 곳을 지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묘길상이 얘들아 누구냐면 절벽에 부처님이 얘들아 조각이 되어 있어. 근데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로 크냐면 실제로 얘들아 요게 사람 크기가 요 정도야. 진짜 이게 거의 여러분 아파트 한 3층 높이 정도? 엄청 높아요. 그래서 여기에 부처님이 새겨져 있거든. 이거 어떻게 새겼을까? 이거 고려시대 때 새겨놓은 거거든. 너무 신기한 곳이야. 그래서 이런 곳을 지나갔다는 뜻이야. 그래서 여러분 마야연도 지나고 묘길상도 지나고 안문제는 여러분 이거는 고개지 고개를 넘어가서 그러면 여러분 1번부터 3번까지는 여러분 어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불정대를 가는 과정. 불정대를 가는 과정이야. 그러면 여기선 여러분 우리 앞에서 처음 부분에서 배웠던 부분 설명할 수 있겠다. 공간을 계속 빠르게 변화를 주잖아. 공간의 변화를 주고 있으니까 속도감 있게 설명할 수 있지. 그러면 여러분 공간을 빠르게 이렇게 하는 건 무슨 편법을 썼다고 봐도 돼 얘들아? 생략법.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도 생략법을 사용해서 속도감 있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략법 사용해서 속도감 있게 제시해주고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불정대로 와볼게요. 여러분 여기 왜 나무래? 일단 나무가 뭐야? 나무, 썩은 다리. 불정대에 올라가 보니. 근데 여러분 이건 올라가 봤다는 뜻인 거지. 그러면 불정대는 간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불정대가 어떤 곳이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원래 이제 봉우리 하면 대부분 봉우리는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봉우리가 얘가 진짜 이런 절벽으로 되어 있어. 이렇게 절벽이야, 절벽. 그래서 여기 마하연, 묘길상, 안문제를 지나서 여기가 있더라. 약간 건물 같은 게 하나 있긴 하거든. 막 나무 있고 건물 있고 여기에 진짜 여러분 이 절벽과 절벽 사이에 다리 하나만 딱 있어. 진짜 썩은 다리. 진짜 다리 딱 하나 있거든요. 실제로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다 얘들아. 근데 옛날 사진을 보면 그게 한 70년대 80년대 찍은 사진인 것 같긴 한데 이거 사진 보면 여기 다리 하나만 딱 있어. 그 나무 다리를 건너면 여기가 불정대야. 그러면 화자가 불정대에 올라간 거야. 알겠지? 근데 이 불정대가 이렇게 된 봉우리가 아니고 수직으로 올라가 있는 봉우리잖아. 그러니까 진짜 높아. 엄청 높은 곳이야. 그럼 이 불정대에서 뭘 하고 있는지 보세요. 자, 이런 불정대에 딱 올라가서 혹시 선생님이 얘를 뭘 그린 건지 혹시 알 수 있을까? 폭포를 그린 거거든. 맞아, 폭포를 그린 거야. 그러면 여러분 아까 그 높은 불정대에 올라가서 폭포를 보고 있는 중이에요. 알겠죠? 높은 불정대에 올라서 시리폭포를 보고 있는 중인 거야. 자, 그러면 천심절벽을 여러분 이 절벽을 여러분 여기 절벽이야 얘들아. 이 절벽을 반공. 우리 반공은 앞에서도 나왔었지 얘들아. 무슨 단어였어? 하늘, 공중, 그치? 그러면 하늘에 세워두고 은하수 한 구비를 촌촌히 버여내요. 그러면 여러분 은하수는 여러분 이제 별빛이잖아요 사실.
그 별이 물이 흐르는 것처럼 보인다 해서 여러분 은하수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은하수를 여러분 잘났다고 얘기를 해. 버여내요, 잘라내서. 근데 이러면 은하수 여러분 자를 수 있어요? 아니죠. 그러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을 지금 설정하고 있는 거네. 그러면 시인이 마음대로 변형해서 만들어낸 거야.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 주관적 변형이라고 해야지. 그치? 주관적 변형이에요. 자, 그러면 은하수가 흐르는 물이라고 만약 생각한다면 반짝거리는 여러분 흐르는 물을 잘라내서 어떻게 놓은 거냐면 잘라서 이렇게 얘들아 폭포수를 만든 거야. 그러면 여러분 지금 폭포수를 잘 보면 요렇게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얘들아 약간 계단식으로 그림을 그려놨거든. 실제로 여러분 이 폭포는 물이 그냥 한 번에 샥 떨어지는 그런 폭포가 아니라 이런 절벽이 이렇게 돼 있어서 물이 이렇게 폭포가 여러 개가 있는 폭포예요. 그래서 이 폭포의 이름이 여러분 12폭포거든요. 폭포가 12번 꺾여요. 12번이 꺾여. 그래서 여러분 근데 그림에서 12번 다 꺾이게 그릴 수가 없어가지고 선생님 이 정도만 그려놓긴 했는데 이거를 여러분 그러면 물이 한 번에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지잖아. 그래서 은하수를 잘라놨다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은하수는 폭포를 뭐 했다고 보면 되냐면 비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여기 비유법이 들어가는 거네. 그러면 여러분 비유에서도 무슨 비유라고 보면 될까? 은유죠. 그렇죠? 자, 이렇게 봐도 되고 불가능한 상황 설정했다고 이렇게 설명하셔도 돼요. 자, 여러분 근데 왜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는 될 수가 없어? 폭포는 눈에 보이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여러분 구체화되어 있는 걸 구체화한 거니까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가 아니라 주관적 변형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야. 여기 이해됐어 얘들아? 자, 그러면 넘어가서 자, 여러분 실같이 풀어 있어서 배같이 걸려져 있구나. 자, 그럼 여러분 실같이 풀어져 있다는 건 뭐냐면 실제로 여러분 이제 이 12폭포를 가면 진짜 커요. 이 폭포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래서 여러분 폭포를 실제로 보면 진짜 이 정도의 폭포라고 한다면 사람이 요만해요. 진짜 폭포가 크거든요. 그러면 이 폭포에서 가까이 가서 보면 그러면 여러분 물줄기가 이제 한 번에 쫙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떨어지는 애들도 있어. 이 정도 넓이로 떨어지는 애들도 있고 근데 멀리서 보면 물이 한 번에 샥 이만큼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 그러면 실같이 풀어내어서 배같이 걸려져 있구나 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 실처럼 보일 거면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물줄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 애들이 있다고 했지. 그래서 여러분 이 실같이는 가까이 가서 본 거예요. 그런데 멀리서 보니까 얘들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 이게 배처럼 걸려져 있구나. 이러면 이게 배니까 여러분 옷감이지 옷감? 그러면 여러분 천이 걸려져 있는 것 같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미지가 나와. 어떤 이미지가 쓰이냐면 첫 번째 실같이는 여러분 긍정의 이미지가 있는 거고 배같이 걸려져 있다는 건 여러분 한 번에 보니까 그치 원경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이 1번하고 2번에 얘들아 무슨 표현법 쓰였는지 한번 생각해봐 얘들아. 뭐같이 뭐하고 그러니까 형식 비슷하다 얘들아. 그치? 그러면 얘는 대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같이라는 말 들어갔네. 지규를 써. 맞아. 그래서 여러분 얘는 지금 또 이것도 모두 폭포수를 비유하고 있는 방식이지. 그래서 요거 두 가지 표현법이 들어가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그 옆에 것도 한번 봐보자. 여러분 이 옛날 사대부들이 가장 원하는 게 있었대요. 그러니까 뭐 사람마다 목표하는 게 다 달랐겠지만 옛날 사대부들이 얘들아 어떤 유행을 가지고 있었냐면 나는 금강산 한번 유람하고 싶다. 이게 다 소원이었대.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게 어떤 예로도 알 수 있냐면 사대부들뿐만 아니라 그냥 평민들도 금강산 한번 보고 싶다. 이런 소원들이 있었나 봐. 그래서 여러분 제주도에서 예전에 조선시대 기부를 되게 많이 한 이런 여자 있어가지고 김만덕 그치? 이러면 이 김만덕이 여러분 조선에 있는 여기 제주도 사람들 많이 구휼해서 정조한테 가거든요. 정조가 불러요. 서울까지 오라고. 그래서 극진이 모셔서 너한테 치상을 해주려고 하니까 너 원하는 게 뭐냐라고 하니까 김만덕이 혹시 무슨 소원 빌었는지 혹시 아세요?
금강산 보여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진짜 정조가 금강산을 보여줘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히 얘들아 그냥 금강산 가고 싶어요 이게 아니라 사대부들도 못 가는 곳을 여자가 간 거야. 그러니까 그 정도로 김만덕의 얘들아 그 공을 되게 높이 샀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 이 정도로 예로 본다면 여러분 금강산을 구경하는 게 사대부들도 쉽지는 않았다. 그래서 사대부들이 제일 인기가 많은 게 뭐냐면 금강산의 모습을 실제로 그림 그려놓은 그림책 있죠. 이 그림책이 진짜 비싼 값에 팔렸었대요. 그래서 이걸 갖고 있는 게 그래도 자기는 이거 사람들한테 자랑할 수 있는 조건인 거야. 그래서 금강산이 그려져 있는 병풍을 갖고 있거나 금강산을 그려진 이런 그림책을 보는 게 이게 사대부들의 얘들아 약간 소원이었거든요. 근데 정철도 계속 그림책으로만 봤었나 봐요. 그래서 여기를 딱 가보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도경, 그림책이 아니다. 그림책에는 12폭포니까 여러분 그 물줄기가 얘들아 몇 개로 되어 있어? 12개. 그치? 12개라고 했는데 내가 와서 실제로 보니까 그것보다 더 많은 것처럼 보이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왜 더 많다고 생각을 하냐면 그만큼 크고 유용이 아주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아주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12급이는 여러분 12폭포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여러분 무슨 표현법을 쓰고 있냐면 도경은 12개였는데 실제로 보니까 이렇네. 도경과 실제를 어떻게 해주고 있는 거야? 비교를 해. 맞아. 그래서 여기는 비교법을 쓴다고 봐야 돼. 그러면 의미는 여러분 지도 그림보다 더 어떻다? 더 화려하다.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자 화려하다 해서 선생님 느낌도 딱 쳤다 얘들아. 그러면 여러분 이거 무슨 태도를 갖고 있어야 될까? 예찬해야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예찬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여러분 이제 12폭포 봤죠? 그럼 이제 12폭포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여러분 이적선이 이제 있어서 여러분 고터가 뭐였더라? 다시 의논하게 된다면 그래서 여러분 상상을 하는 거야. 이적선이 살아서 돌아와서 자기랑 의논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상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적선이 여러분 누군지를 먼저 정리를 해봐야겠지. 자 여러분 이적선이 여러분 누구냐면 여러분 뒤에 또 나올 거야 얘들아. 중국에서 제일 유명한 시인이 얘들아 여러 명이 있지만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사람이 두보, 이백, 소동파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이적선이 바로 이백이에요. 자 여러분 이 이백이 왜 얘들아 여기 선자가 들어갔어. 선. 여러분 이 선자가 무슨 선자야? 신선이잖아요. 여러분 이 200이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얘들아 글을 잘 썼는지를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런 배를 타고 하루는 배를 타고 얘들아 밤에 강가에 놀러 간 거야. 강가에 놀러 갔는데 얘들아 달이 너무 예쁘게 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옛날에는 네온 사인이 없으니까 달빛에만 의존하잖아요 밤에. 그래서 여러분 이 달빛이 밤에 이렇게 강물에 이렇게 비치는 거야. 강물에 이렇게 비친 그 달이 너무 예뻐서 그걸 가지려고 해서 강물에 뛰어들었대요. 그래서 뒤졌대. 진짜 이적선이 죽은 게 얘들아 그렇게 죽었거든? 그러니까 얘들아 이 사람이 되게 여러분 좀 약간 모자랄 수도 있지만 이건 좀 약간 낭만적인 거야. 그러니까 문학적 낭만이거든? 그래서 이적선이 얘들아 이렇게 죽으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글을 이렇게 잘 쓰는데 마지막 죽음까지도 뭔가 얘들아 시인답게 죽은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 낭만 있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어서 신선이 됐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면 200이라고 쓰지 않고 왜 신선이라고 쓰냐면 뒤에 가면 정철이 되고 싶은 게 자기도 신선되고 싶다고 얘기할 거거든. 여기서부터 조금씩 여러분 신선에 대한 의지가 조금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적선이라고 하는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되면 200을 만나게 되면 여산 이러면 우리 여산 앞에서 했었지. 여산이 중국에서 어떤 산이라고 했더라? 제일 이쁜 산, 그치? 그러면 여러분 중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이 여기 도곤. 여러분 도곤이 뭐였죠? 뭐뭐보다 낫단 말을 못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뭐냐면 여러분 200이라고 하는 사람이 망여사 폭포라고 하는 작품을 써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여러분 여산이라는 단어 들어가죠? 실제로 여러분 200은 여산을 봤어요. 근데 우리 앞에서 여산의 진면목 할 때는 여러분 누구의 고사를 이용했더라?
소동파를 얘기했거든. 소동파는 얘들아 여산을 못 갔어. 그래서 자기가 여산을 못 간 게 너무 원통하다라고 하고 자기는 여산의 진면목을 보고 있다고 해서 정철이 비교를 했었거든. 자, 이 사람은 여산에 갔는데 여산에도 폭포가 있어요. 진짜 예쁜 폭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여산의 폭포를 못 잊어서 쓴 작품이라는 뜻이야. 그러면 이백은 여러분 여산의 폭포를 예찬한 시를 썼지. 그럼 그 예찬한 시를 쓴 사람을 여기 데리고 와서 12폭포를 보여주면 12폭포하고 여산을 비교하면 여산보다 12폭포가 더 아름답다라고 얘기할 것 같아. 이 말인 거야. 그러면 여러분 여기선 고사를 인용해서 그러면 여기 보다라고 했으니까 얘들아 무슨 편법 써야지? 비교법 써야지. 그러면 12폭포를 얘들아 뭐 해주고 있는 거냐면 예찬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0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여산의 폭포를 예찬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12폭포를 보여준다면 12폭포를 여산보다 더 아름답다라고 얘기할 거야. 그래서 정철은 12폭포하고 여산이 있다면 여러분 누가 더 아름답다? 금강산이 더 아름답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교.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가 12폭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자연이 너무 아름답다고 계속 예찬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야.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자연에 대한 예찬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자연을 예찬하고 자연에 대한 여러분 만족감 이런 것들을 드러낸다고 하면 여기는 만약에 미적 범주로 얘기하면 여러분 무슨 미적 범주가 들어가야 될까? 우함이. 그치.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은 우함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하면 여러분 이제 본사 앞부분이 끝났어요. 이제 본사 뒷부분을 시작할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우리 이 사람이 얘들아 지금 이렇게 관동 800리를 이렇게 맡았잖아 얘들아. 그치? 그러면 여기가 얘들아 금강산이면 이쪽 부분은 여러분 이제 태백산맥을 흐르면서 동해바다랑 연결되는 부분이거든. 그래서 정철은 한양에서 여기까지 갔었죠.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는 과정을 지금 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동해바다에 대해서 쓴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자, 산중만 매양 보랴. 매양이 여러분 늘이야. 항상이야. 항상 보겠니? 동해로 한번 가보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산에서 동해로 동해간을 이동하는 거예요. 금강산에서 동해로. 자, 그러면 동해로 이동할 때 화자가 얘들아 주로 이야기하는 걸 정리 한번 해볼게. 자, 여러분 금강산에서 얘들아 물론 여러분 자연을 예찬 안 한 건 아니야. 자연을 예찬하기도 했지만 근데 거의 대부분 이 자연과 유교적 이념을 많이 얘기를 해. 그래서 즉 여기서는 자기가 위정자 이러면 정치하는 사람의 얘들아 인식을 계속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위정자의 책임의식을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것만 무조건 얘기한 게 아니야. 자연 예찬도 하지만 여러분 위정자의 책임의식을 주로 다뤘다라고 생각한다면 근데 여러분 이제 동해바다를 가잖아요. 동해바다에 가면 인간 본연의 욕망에 대해서 더 많이 얘기를 해요. 자, 인간 본연의 욕망을 더 많이 얘기했다고 했지 얘들아. 다 얘기한다는 거 아니야 얘들아. 이러면 동해바다 가서도 선정의 포부 얘기해. 이러면 유교 얘기를 해. 그렇지만 유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금강산이 좀 더 많았고 뒤로 갈수록 여러분 자기의 욕망을 좀 더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산중은 여러분 뭐를 더 우선시한다고 보면 되는 거냐면 공적인 일을 더 우선시하는 거고 여러분 동해바다는 뭘 좀 더 우선시하는 거야? 사적인 일을 좀 더 우선시한다고 보면 돼. 자, 그러면 여러분 산중은 그러면 여러분 위정자의 책임의식은 여러분 어떤 이념에서 오는 거야 얘들아? 유교, 그렇지. 유교적 충의 사상에서 오는 거고 그러면 동해바다에선 여러분 뭐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하냐면 유교가 아니라 도교에 대해서 얘기를 더 많이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도교에서 얘기하는 게 앞에서 이다 선왕 나왔었잖아. 선왕은 여러분 도교의 무슨 사상을 얘기하는 거더라? 신선 사상. 그치. 그래서 여러분 도교적 신선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얘는 아까 얘들아 유교적인 가치는 여러분 다른 말로 무슨 말로 바꿀 수 있다고 했더라? 이상적 가치. 그치. 이상적 가치라고 이걸 중요시 여긴다면 그러면 여러분 동해는 개인적 소망을 좀 더 다루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러면 정철은 여러분 이 금강산부터 동해바다까지 이렇게 여정을 내려오면서 여러분 계속 마음속에 위정자에 대한 책임의식도 있지만 놀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도 있고 이 두 가지 마음을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화자에 뭐가 잘 들어간다고 보면 될까 얘들아? 내적 갈등. 그치. 그래서 여러분 이 내적 갈등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선생님이 활용수 중요하다고 했잖아. 그럼 여러분 관동별곡에서 두 번째 중요한 거 요거 내적 갈등. 어디에 내적 갈등이 들어가고 있는지가 너무 중요해.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적 갈등 어떻게 들어가는지 하나씩 한번 찾아볼게요. 자, 여러분 넘어가자. 자, 우선 여러분 남여완보라고 하는 단어를 쓰네. 근데 여러분 남여가 뭐냐면 가마야, 가마. 그러면 가마를 타고 완보 천천히 걸어서 산영루 누가 뭐더라 하냐 누가 위에 올라가니? 그러면 여러분 동해에 오기 시작하니까 아까 얘들아 우리 그 금강산 맨 처음에 들어갈 때 저번 시간 배웠던 거 생각해봐. 금강산 맨 처음 들어갈 때 만폭동 폭포 들어갈 때 이 사람 옷 어떻게 입고 갔어요? 가볍게, 그치? 가볍게 뒤에 행장 하나 딱 들고 뭐 짚고 막 지팡이 딱 짚고 이렇게 갔었잖아. 지가 지발로 걸어가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 동해바다 오니까 얘들아 뭐 타고 다녀요? 가마 타고 다니네. 그럼 가마는 신분이 높은 사람들만 탈 수 있는 거잖아. 화자의 신분을 알 수 있어요. 남여왕보가 화자의 신분을 알 수 있는 소재다. 자, 그 다음 여러분 영롱 벽계. 얘들아 개자가 혹시 무슨 개자인지 알 수 있을까? 얘들아 개 신은물이야. 맞아. 자, 여러분 조자는 무슨 조자야? 새. 그치? 그럼 보세요. 선생님 이렇게 쓸게요. 여러분 시내와 물이 이별을 원한다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여러분 누구와 이별하는지를 써야 되잖아. 그치? 누구와 이별하고 있을까? 자기랑. 그치? 여러분 정철과 자신과 와 이별을 원한다는 게 얘들아 바란다는 뜻이 아니라 원망하다라는 뜻이야. 서럽다라는 뜻인 거야. 그러면 원망하다라고 하면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주어가 누구예요? 시냇물하고 얘가 근데 시하고 물이라고 썼네. 미안해. 그러니까 새가 미안해. 시냇물하고 새잖아. 그러면 얘가 주어고 그러면 여러분 그 이별하는 대상이 누구야? 자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얘네가 나랑 이별한다고 서러워할 거야? 아니잖아. 원래 맞는 문장 순서를 생각하면 여러분 누가 여러분 이 이별을 원망하고 얘들아 서러워해야 돼? 자기가. 그렇지? 그러면 자기가 자신이 여러분 시내와 새와 여러분 뭘 한다? 이별을 원망하다라고 해야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얘가 아까 대상이라고 했으니까 객체가 되는 거고 얘는 주어니까 주체란 말이야. 그러면 객체가 원래는 뭐가 돼야 돼? 주체가 돼야 되는 거고 주체는 원래가 뭐가 돼야 돼? 객체가 돼야 돼. 그러면 지금 객체하고 주체 순서 바뀌어 있잖아요. 무슨 편법이에요? 주객전도로 쓰는.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주객전도로 쓰는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 주체하고 객체가 달라졌다고 생각하면 되지. 그러면 주객전도를 썼다라는 건 여러분 얘네를 살아있는 주체처럼 표현했으니까 무슨 편법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삼편 표현했어. 의인법을 써야지. 그렇지. 그래서 의인법을 제시해주고 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표현을 썼냐면 여러분 사실 서러운 건 나고 아쉬운 건 난데 얘네가 아쉽다고 얘기한 거야. 그러면 내가 아쉬운 걸 얘네가 아쉽다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감정을 뭐 했다고 보면 될까 얘들아? 이입을 한 거죠.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영롱벽계하고 수성제조는 감정이입의 대상이에요. 감정이입의 대상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 부분에서는 그러면 금강산을 떠나는 뭐에 대한 감정을 얘기하고 있냐면 아쉬워. 너무 아쉽다. 이 금강산을 떠나는 아쉬움을 여러분 이렇게 객관적 상관문하고 감정이입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근데 왜 객관적 상관문이라고 얘기해? 감정이입을 포함하니까.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얘는 객관적 상관문에 들어간다라고 봐도 되지. 자, 그러면 여러분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이름 한번 볼게요. 전기를 떨치니 오색이 넘노는 듯. 여러분, 기가 깃발이야, 얘들아. 깃발을 흔드니. 여러분도 여러분 뭐냐? 아, 나 갑자기 생각 안 난다. 얘들아, 우리 너네 축구 하는 거 응원 가는 거 뭐지? 배구기. 얘들아, 배구기 가면 그 앞에서 깃발 흔드는 사람들 있지 않아, 얘들아? 어떤 행사를 하면 여러분 그 깃발을 흔들어서 이걸 행사한다라는 걸 알리는 거야. 그러면 정철이 자기가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순방하러 다닌다라고 하면서 퍼레이드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깃발을 흔들어. 근데 이 깃발이 5색깔의 색깔이 막 이렇게 흔들고 있고, 고가 여러분 북이랑 나파를 섞어서 구니 해운이 얘들 한자로 해석하면 다 뭐라고 해석하면 돼? 바다의 구름이 거치는 것만 같대. 자기가 얘들아 딱 길을 가니까 모세의 기적처럼 얘들아 구름이 싹 거치더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고 있는 걸 좀 화려하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이럼 우선 전기를 떨치니 오색깔이 넘노는 듯이라고 하는 부분은 오색깔의 깃발이 흔들어지는 거잖아. 그럼 오감각의 이미지 중에 무슨 이미지를 쓰고 있다고 보면 돼? 시각. 그렇지. 그 다음에 얘들아 북이랑 나파를 두고 있잖아요. 그럼 두 번째에선 여러분 무슨 이미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청각. 그렇지. 그러면 1번하고 2번 문장 거의 비슷하지 않아, 얘들아? 무슨 표현법 써야 돼? 대꾸를 쓰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아까 금강산 맨 처음 갔을 때는 되게 초라하게 사실 갔잖아요. 가볍게. 근데 여기는 얘가 가마 타고 사람들 쫙 퍼레이드하고 여러분 행정이 훨씬 더 여기가 어떻다? 화려하다. 왜냐면 이제 금강산은 여러분 대부분 이제 산을 이제 구경을 간 거고, 여기는 이제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관찰사로서 간 거니까 관찰사로서 어떤 순방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에 명사할 때가 이 사자가 혹시 무슨 사자인지 알 수 있을까, 얘들아? 모래거든, 모래사. 그러면 얘들아 모래끼리 익숙한 말이 취선. 여러분 선자가 무슨 선자예요? 신선. 그치? 신선이래. 취한 신선을 비껴 실어서 말을 가고 있대. 그럼 여러분 누가 말 타고 있다는 거야? 취한 신선이. 그게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야. 맞아.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누구에다 비유하고 있어? 신선에 비유를 하고 있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신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여러분 무슨 신선 사상이어야 돼? 도교적. 그치? 도교적 신선 사상이 나와. 이러면 자 여기부터 이제 도교적 신선 사상이 계속 나오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다시 가자. 자, 그래서 여러분 정철은 지금 바다 근처에 모래사장을 밟고 있단 말이에요. 모래사장을 이렇게 걸어가면서 혹은 말 타고 가면서 바다를 곁에 두고 해당화에 들어가니, 그림이 일단 좀 초라하지만 여러분 꽃 속에 둘러싸여 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 해당화가 진짜 바다 옆에 피는 꽃이니까 바다에 모래사장, 드넓은 바다, 꽃들 사이에 나 정철이 있는 거야. 그럼 자연에 지금 완전 취했지. 그래서 아까 얘들아 무슨 신선이라고 표현한 거야? 취선이라고 표현한 거야. 맞아. 그러면 이 취선은 진짜 술에 취했다는 게 아니라 자연의 흥취에 취한 거야. 그러면 자연에 취한 모습이고요. 자, 자연에 취해 있으니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백구야 날지를 마라. 네 벗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니? 라고 물어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백구야 라고 이름을 부르네. 도노법. 그러면 여러분 도노법을 쓴다라는 건 그냥 바로 말을 건네는 방식을 쓰잖아요. 선생님 줄여서 말건방이라고 쓸게요. 말을 건네는 방식을 쓰고. 근데 여러분 얘를 자기 친구라고 생각하네? 그러면 사람처럼 표현한 거잖아? 의문법도 들어가야지.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백구야라고 한 구절에 3가지 표현법이 들어가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얘들아 우리 어떤 태도를 갖고 있냐면, 이거는 여러분 고전 시가의 그냥 클리셰잖아요. 여러분 백구를 자기 친구라고 생각한다는 건 여러분 태도 2가지 그냥 무조건 나와야지. 무슨 태도가 나와야 돼? 자연치나 물알체. 맞아. 자연치나 물알체가 나타나야 돼. 자연치나 물알체가 나타난다. 그래서 화자는 자기가 바라보고 있는 이 자연, 아까 취한 그 자연에 이러면 조화롭게 살아가고 싶은 거야. 그치? 그러면 봐봐. 자연의 조화를 추구한다고 했잖아. 이게 무슨 미? 이 현실의 자연을 추구해.
그러니까 자연친화 우아미. 현실의 자연을 추구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우아미. 그래서 여러분 자연친화 물화일치 안빈능도 안빈지능 나오면 그러면 우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바다, 동해 바다를 건너왔어.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이러면 이제 총섭정이라고 하는 곳으로 갈게요. 자, 여러분 혹시 서귀포에 있는 주상절리 혹시 가보셨어요? 서귀포의 주상절리. 거기 절벽 이렇게 바다가 절벽처럼 되어 있고 또 얘들아 거기 바다에 바위들이 엄청 많은데 바위가 무슨 모양처럼 생겼어 얘들아? 이렇게 육각형. 그렇지. 왜냐면 파도에 계속 깎여가지고 육각형이나 아니면 이렇게 직각으로 되어 있는 애들이 엄청 많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 총석정도 그렇게 생겼다고 생각하면 돼요. 주상절리처럼 생겼거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선생님이 절벽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그려놨잖아 얘들아. 이게 주상절리처럼 파도에 깎여가지고 생긴 여러분 네모나게 생긴 절벽이야. 알겠지? 자, 그리고 이곳의 절벽 위에 지어진 여러분 이거 정자거든요. 이 정자 이름이 총석정이에요. 여러분 총석정이야, 총석정. 그러면 이 총석정에 얘들아 정철이 지금 이렇게 가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총석정이 절벽 위에 세워진 정자잖아. 그 정자 앞에서 바라보면요 뭐가 있냐면요 이렇게 돌멩이가 있어요. 그 돌멩이가 4개나 있거든요. 바다 위에. 진짜 바다 위에 돌멩이가 4개나 있어. 주상절리도 그렇거든 얘들아. 그러면 여기 또 얘들아 주상절리처럼 얘들아 계속 파도에 계속 얘들아 이 바위가 깎이다 보니까 여기가 다 이렇게 네모나게 생긴 거야. 그래서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그 육각형의 얘들아 돌멩이가 세워져 있는 것 같은 느낌? 근데 얘가 4개나 그려져 있어. 4개나 그려져 있는 게 4개나 있어. 근데 선생님 지금 3개만 그렸잖아요. 왜냐면 이 방향으로 보면 3개밖에 안 보여서 그래요. 여기 하나 더 있거든요. 4개예요. 그래서 이 얘들아 이 바위가 바다 위에 떠 있는 봉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얘를 사선봉이라고 해. 그럼 화자는 여러분 지금 총석정에서 뭘 보고 있냐면 사선봉을 바라보고 있는 거야. 얘들 이거 바다 위에 있는 애들이야. 바다 위에 있어. 얘들 땅 위에 있는 게 아니야. 자, 그럼 여러분 이게 너무 아름다운 지역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 총석정에 대한 이 그림은 선생님 나중에 문제에 한번 관서별곡도 같이 넣어줄 건데 너네는 외부 지문도 나올 수가 있잖아. 여러분 이 관서별곡이랑 여러분 관동별곡이 정철이 지은 거 말고 안축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관동별곡 또 있어요. 이런 작품들을 보면 얘네들이 다 정철의 관동별곡에 영향을 받은 작품들이거든. 그래서 여기에 똑같은 구절이 또 있어. 그래서 그거를 이 정철의 관동별곡이랑 비교하는 여러분 문제가 기출에 이미 여러 번 나왔어. 그래서 요것도 선생님 한번 문제 넣어줄 테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런 그림이 있는 기출 문제가 하나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정철의 관동별곡 생각하면서 문제 푸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럼 다시 금남불 불을 들어가서 총석정 정자에 내가 올라가 보니 대공로에 남은 기둥 다만 4개가 서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 아까 총석정에서 바로 보이는 게 뭐라고 했더라 얘들아? 사선봉 4개거든. 4개 사선봉. 그래서 기둥이 몇 개가 남아있다? 4개가 남아있대. 그러면 여러분 이 기둥들 있잖아. 이 기둥을 즉 사선봉을 지금 뭐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냐면 대공로의 기둥이라고 생각해. 여러분 배공루가 여러분 송민국, 사민국에도 나왔었던 단어거든요. 여러분 누각이죠, 누각. 근데 여러분 이 옥황상제의 누각이거든. 그래서 선생님 옥황상제 그려놓은 거야. 그래서 옥황상제의 누각에 기둥이 남아있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정리해보자. 배공루는 옥황상제가 거처하는 누각이야. 그러면 여러분 이 지금 누각의 기둥을 뭐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냐면 총석정에서 바라보는 총석정의 사선봉에 비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사선봉이라고 하는 자연을 옥황상제의 궁궐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혹시 고전소설에서 옥황상제가 살고 있는 곳을 설명한 그런 고전소설 읽어본 적 있을까요? 그러면 수평전 읽으면 여러분 그 신선세계에 대한 여러분 묘사 나오거든요. 수평전은 기출, 고3 기출에 있어요. 나중에 한번 보시면 여러분 옥황상제가 살고 있는 곳은 궁궐이 다 산호로 만들어졌어. 근데 여러분 산호는 보석이거든. 그리고 여러분 또 궁궐 안으로 더 들어가잖아요. 진주랑 얘들아 보석으로만 만들어져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궁궐이 온통 보석으로만 만들어진 궁궐이야. 너무 반짝이고 예쁘겠지. 그러면 여러분 배곡로 기둥 같다라고 표현하는 건 여러분 이 사선봉이 어떻다는 걸 얘기하는 걸까? 그만큼 예쁘다, 그치?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총석정 사선봉을 여러분 이 배곡로, 사선봉이지? 이 사선봉을 배곡로에 비유한 이유는 총석정 사선봉을 뭐하기 위해서다? 예찬하기 위해서다. 이 총석정과 사선봉의 아름다움을 예찬하기 위해서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하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도 생각을 하네. 공수의 성령인가 귀부로 다듬었는가. 자, 여러분 여기 공수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중국에서 제일 유명한 장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못 만드는 게 없었대. 그래서 여러분 뭐든지 다 만드는 사람이야. 그리고 여러분 귀부가 뭐냐면 여러분 귀신의 도끼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귀신의 도끼는 귀신이 만든 것 같다는 거야. 우리 여러분 너무 신기한 일을 겪으면 귀신에 홀린 것 같다는 표현 쓰잖아. 그래서 여러분 이 사선봉도 귀신이 만들었나? 아니면 공수라고 하는 유명한 장인이 와서 만들었나? 사람이 만들었나? 귀신이 만들었나? 라는 뜻이야. 그러면 왜 사람하고 귀신이 만들었다고 생각했을까? 자연이 만든 것 같지 않았거든요. 자연의 파도에 깎여가지고 만들어진 것 같지 않게 너무 정교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그러면 여러분 무슨 표현법을 썼냐면 우선 공수의 귀부로 뭐뭐인가 라고 했으니까 비유법이 비슷하지, 문장 구조 비슷하지? 됐고야. 자, 대구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뭘 썼냐면 공수라고 하는 옛날 중국 사람을 가지고 왔잖아요. 고사인용이에요. 맞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총석정 사선봉의 얘들아 어떤 형상이냐면 기묘하죠. 너무 기묘하다고 써도 되고, 사실 여러분 어떤 거냐면 정교한 그 형상을 여러분 뭐 해주고 있는 거야? 이것도 예찬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 조물주가 이 산봉우리들 만든 거 너무 아름답다고 예찬을 했잖아. 그것처럼 이거는 사람이 만들었나? 직접 사람이 다 쪼갠 건가? 그게 아니고서는 귀신이 만든 것 같은데 어떻게 자연이 만들었지? 자연의 이치를 예찬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굳이 6면은 여러분 6개의 면은 무엇을 상이 이미지야. 이미지를 본떴는가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6개를 뭔가 빗대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뭘 빗댄 거냐면 육합이 뭐냐면요, 여러분 천지사방의 우주 모양을 얘기를 해요. 이거는 철학적으로 생각한 거야. 이 사람은 저거 육각형? 이 육각형 뭘 본떴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천지사방 우주를 본뜬 거 아닐까? 그러면 천지사방 우주가 뭐냐면 동서남북 상하야. 그래서 육합이거든 얘들아. 동서남북 상하 우주를 본뜬 거예요. 그러면 이 우주의 이치를 담고 있는 사선봉의 아름다움을 또 뭐 해주고 있다고 보면 될까 얘들아? 예찬. 그러면 사선봉을 예찬하기 위해서 얘들아 첫 번째 누굴 갖고 왔어? 배곡로의 기둥. 사선봉의 아름다움 예찬하기 위해서 누구 갖고 왔어 얘들아? 공수의 장인. 여러분 예찬하기 위해서 누구 갖고 왔어요? 또 귀부. 그렇지. 여러분 예찬하기 위해서 또 뭘 갖고 왔어요? 육합. 4개로 여러분 예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까지 정리했을까 얘들아? 그러면 잠깐 쉬는 시간 하고 이것도 한번 볼게요. 이제 우리 그 다음 거 한번 가볼까? 자, 여러분 이제 어딜 가냐면 여러분 이제 3일포라고 하는 곳으로 가요. 자, 고성이란 저만치 두고 3일포로 찾아가니, 그래서 고성은 여러분 안 들리고 3일포로 갔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3일포만 가. 3일포에서 여러분 여기는 뭐가 유명하냐면, 이거는 지금 거의 남아있지는 않은데 여러분 큰 돌멩이에다가 영랑도 남석행이라고 하는 글자가 예전에 새겨져 있는 바위가 있었대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영랑도면 화랑 4명이 남석행 여기서 머물다 남석행 남쪽으로 갔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약간 여러분
그 한국인의 특징이래요. 어디 가면 여러분 이름 남기는 거. 얘들아 누구누구 하트 막 누구 아니면 누구 왔다감 막 이런 거 있잖아. 지금 옛날 사람들도 화랑 누구누구가 여기서 머물다가 왔다감 이런 식으로 글을 써놨다는 거예요. 바위 크게. 자, 근데 그게 빨간색으로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서 빨간 글씨는 완연 아직도 남아있는데 사선 여기 4명의 신선은 어디로 갔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이거에 해당하는 화랑 4명은 어디에 갔고 글자만 남았니? 라고 물어보는 거지. 자, 그러면 해석을 해보자 얘들아. 자, 단서는 여러분 붉은 글씨고 여기서 여러분 3일포 남쪽 절벽에 영랑도 남석행이라고 쓰여져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사선은 4명의 신선, 신라의 영랑, 남랑, 술랑, 안상랑이라고 하는 신선인데 이름은 알 필요는 없고 화랑이 얘들아 죽어서 신선이 됐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 신선들이 여기서 3일 동안 머물다가 떠났는데 신선은 어디가 글자만 남았지? 화자가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왜 신선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시작하냐면 신선의 행방을 찾고 있는 거예요. 신선의 행방을 왜 찾기 시작하냐면 자기도 신선이 되고 싶거든요. 그래서 신선의 흔적을, 행방을 찾기 시작을 한다. 그러면 의도가 얘들아 흔적을 찾는 거고 여기서 그러면 여러분 화자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냐면 신선에 대한 지향. 지향이야.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앞에서도 신선, 자기를 취선이라고 표현을 했잖아. 여기서도 자기를 신선에 대한 지향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또 우리 뒤로 한번 또 가보자. 자, 옛날 여기서 사흘을 머문 뒤에 그래서 여러분 사흘을 머물렀으니까 3일 머물렀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3일포예요. 이 지역명인 거죠. 그러면 지역명은 사선이라고 하는 사람한테서 여러분 나타난 거야. 그러면 이 3일 동안 여기서 머문 후에 어디에 가서 또 머물고 계실까? 그럼 여러분 신선은 여러분 불로 오랫동안 사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가 계시지? 어디에 살아 계시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선유담 영랑호에 거기가 계신가? 청간정 망경대 거기 몇 곳에 앉아 계셨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 그러면 3일포에 머물렀다가 여기를 가셨나? 여기서 놀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선유담, 영랑호, 청강대, 망경대가 모두 다 사선들이 놀던 곳이었으니까 사선을 계속 생각하고 행방을 여러분 계속 찾아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행적을 여러분 행방을 찾기 시작한다. 추측한다. 그 추측하는 이유는 자신도 신선의 삶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여러분 3일포는 무조건 그냥 여러분 뭐만 하고 있는 거야? 신선지향. 그치? 신선만 찾는 거라고 생각해주면 돼. 근데 여러분 여기 사선 또 나올 거야. 사선은 무조건 신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여러분 혹시 일출 바닷가 가서 일출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그 해 뜨는 모습 생각 안 나면 여러분 그 애국가에 나오는 여러분 해 뜨는 장면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해 뜨는 장면을 이제 설명할 거야. 의상대에 가는데 자, 이화는 벌써 지고 접동새가 슬피 울 때. 여러분 이화가 무슨 꽃이더라? 백꽃. 백꽃 여러분 무슨 계절에 피는 꽃이었더라? 봄이었거든? 맞아. 그래서 여러분 봄에 피는 꽃인데 그 봄에 피는 꽃이 벌써 졌대. 그러면 여러분 봄이 이제 끝나간다는 뜻이거든? 그러면 계절적 배경 나와요. 늦봄이면. 자, 여러분 우리 만폭동 폭포 들어갈 때 몇 월이었어? 만폭동 폭포 들어갈 때 3월이었거든, 그치? 그러면 3월은 음력 3월이면 양력으로는 몇 월 돼야 돼? 4월이야, 맞아. 4월에서 거의 얘들아 5월 가까이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면 돼. 지금 한 달 지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시간이 순서대로 흘러가고 있는 거네. 그러면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순행적 조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공간도 순서대로 바뀌고 시간도 순서대로 바뀌고 있으니까 이거는 약간 그래서 여러분 공간과 시간을 계속 바꾸는 기행가사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접동새가 슬피 운데 그러면 여러분 접동새는 우리 고전 시간에서 어떤 감정을 표현하는 새였더라? 한, 그치? 그래서 여러분 접동새는 한의 정서를 드러내주고 있는 새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분위기를 만드냐면 애상적 분위기를 떠올리는 거예요. 자,
자, 여러분 왜 갑자기 애상적 분위기가 떠오르냐면 우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기가 계속 뭘 추구해 얘들아? 신선 세계를 추구하잖아. 근데 여러분 신선 세계 갈 수 있어 없어? 없거든요. 그리고 자기는 또 얘들아 무슨 일을 해야 돼? 임금님이 명령한 관찰사로서의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내적 갈등이 계속 생기다 보니까 뭔가 얘들아 마음이 울적한 거야. 왜냐면 나는 공적인 임무도 해야 되는데 신선 세계 가고 싶거든. 그러니까 이게 얘들아 계속 갈등이 고조되니까 여기서 애상적인 분위기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의상대로 올라가 보자. 낙산 동반으로 의상대에 올라 앉아보니 일출을 보려고 밤중에 일어 앉아. 그러면 여러분 우리 원래 일출 보려면 언제 일어나야 돼? 새벽에 거의 막 4시 이쯤 일어나서 가서 계속 기다리면서 가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또 의상대가 이러면 동쪽에서도 제일 먼저 해가 보이는 곳이래요. 그럼 여러분 혹시 그 우리나라 그 우리나라 그 얘들아 항상 아침에 그 새해 일출 장면 뜰 때 손 이렇게 되어 있는 여러분 조형물 있는 곳 혹시 알아 얘들아? 그 TV에서 안 봤어 얘들아? 손 조형물 엄청 크게 이렇게 바다 위에 이렇게 있어. 거기 그쪽이거든 얘들아. 그래서 그쪽에 여러분 가서 일출을 보려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화자는 어떤 태도를 갖고 있냐면 그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출 봐야지 기대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일출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낸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 부분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혹시 해 뜰 때 그 일출 한번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진짜 저걸 어떻게 묘사했는지 바로 알 수 있어요. 자, 여기가 수평선이야. 그러면 여러분 해가 이 바다 위로 이렇게 올라올 거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해가 쭉 올라와요? 아니죠. 여기가 이런 노르스름, 붉으스름 이런 색깔이 여기가 얘들아 우선 색깔이 변하기 시작하지. 하늘의 색깔이. 하늘의 색이 이렇게 변하기 시작을 하니까 그걸 상운이 지피는 듯이라고 표현을 해. 그러면 여러분 상운이라고 하는 건 상서로운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나는 것 같더라 라는 뜻이거든요. 상서로운 구름은 상서롭다가 긍정적인 의미예요? 부정적인 의미예요? 이거 되게 긍정적인 말이야. 되게 고상하다, 아름답다 라는 뜻이거든.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구름이 일단 이렇게 뭉게뭉게 구름이 올라오듯이 노란색, 빨간색 색깔이 이렇게 올라오는 걸 구름 같다고 묘사를 한 거야. 자, 그 다음에 해가 얘들아 이렇게 쭉 올라오면서 이러면 해가 뜨기도 전에 이제 여기 부분이 완전히 얘들아 뭐가 생기냐면 다 밝아지기 시작하거든요. 밝아지기 시작하면서 여기 조그맣게 이제 해가 올라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해 주변에 뭔가 가득 얘들아 이렇게 빛이 쫙 올라오면서 빛이 올라오니까 여기 강물이 어떻게 보이냐면 얘들아 강물이 흔들리는 강물이 아니야. 바닷물이 이렇게 흔들리는 것처럼 보여.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세요. 강물이 일렁이는 거 파도 때문 아니야. 햇빛에 이렇게 반사가 되어서 여기가 일렁이는 것처럼 보이거든. 그러니까 그게 꼭 용이 받치고 올라오는 것 같더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아직 해 떴을까 아직 안 떴을까? 완전 해가 뜬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그럼 정리해보자. 상우는 해가 솟는 그 순간에 얘들아 그 밝은 빛을 아름다움 그걸 표현하고 있는 거야. 해가 솟는 그 아름다움 그 순간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고. 자 육룡은 여러분 아까 햇빛으로 반짝이면서 물결이 이렇게 일렁이는 그 모습을 묘사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육룡은 또 의미가 있지. 여러분 육룡은 용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용이 뭘 바치고 있냐면 지금 해를 바치는 것처럼 올라오고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해는 우리 고전시 가서 누굴 상징하더라? 임금. 그렇지. 그래서 해가 임금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임금을 여러분 즉 왕을 여러분 떠받치는 용은 왕을 떠받치는 애들이 누구야 얘들아? 신하야. 그치? 그러면 여러분 이 신하를 상징한다고 보셔도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무슨 표현법을 쓰고 있냐면 여러분 지금 해 뜨는 장면을 묘사하기 위해서 상과 육룡의 비유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는 비유법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뭐뭐가 이러면 뭐 하는 듯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 여러분 문장 구조 비슷하니까 대꾸라고 보면 되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여기 바다에서 떠날 때에는 만국이 흔들리는 것만 같더니 그럼 여러분 지금 선생님 그림을 봤을 때 이제 해가 어떻게 되냐면 조금 많이 올라왔어. 조금 올라오니까 빛이 더 반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가 물이 계속 흔들흔들 계속 흔들린다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온 세상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일이다가 얘들아 흔들다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해가 얘들아 이 수평선에 붙어서 떠오르는 그 흔들리는 모습을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러면 해가 뜨는 걸 여러분 아주 빠른 배속으로 하고 있는 애국가 보세요. 애국가 보시면 해가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수평선에 붙어서 흔들리며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그러면 자, 첫 번째 아까 저기서는 여러분 해 떴어 안 떴어? 아직 안 떴지. 여기 해 이제 뜨기 시작하는 거야. 맞아.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뭐라고 하냐면 천중. 여러분 자 천중은 한자 그대로 다 읽을 수 있겠다 얘들아. 하늘 가운데 그치 치뜬데 이런 눈을 치뜨다라고 하면 그냥 뜨는 거야 더 높이 뜨는 거야 높이 그치 그러면 천중 하늘 중간에 더 높이 뜨니 호발 털을 다 셀 수 있을 것만 같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해가 중천에 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해가 이 하늘 한가운데에 뜨고 있으니까 밝으니까 털을 다 셀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 근데 여러분 이 많은 털 다 셀 수 있어요 없어요? 다 못 세죠. 약간 무슨 표현법을 쓴 거예요? 과장. 그렇지. 그러면 이 과장법은 해가 높이 떴다라는 걸 표현을 해주는 거야. 자 1번 정리했지 얘들아? 자 그럼 이제 2번 아마도 멸구름 일단 여다가 무슨 뜻이었더라? 여다 가다 그치? 그러면 가는 구름 근처에 머물세라. 자 이러면 리을세라가 무슨 뜻이었어요? 뭐뭐 할까봐 두렵다 그치? 그러면 뭐뭐 할까봐 두렵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자 이 2번은요 정철이 만든 문장이 아니에요. 이 문장은 200이라고 하는 아까 이적선이 있었지 얘들아. 200이 등급능 공안대라고 하는 여러분 작품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시의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네. 이런 무슨 표현법이라고 보면 될까 얘들아? 인용. 그렇지. 인용을 해준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아까 해가 누굴 상징한다고? 임금. 그치? 근데 그 임금을 여러분 지금 구름이 이렇게 가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임금님이 반짝반짝 빛나야 되는데 얘들아 구름이 가리면 반짝 안 반짝여? 안 반짝여. 그러니까 여러분 임금님을 현혹하는 간신을 상징해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열구름이 간신이에요. 혹은 여러분 정철이 여러분 그 자연에 은거했을 때가 여러분 전남 청평에 있었을 때잖아요. 근데 여러분 전남 청평에 왜 내려갔는지 1학년 때 배웠던 송민국 생각해봐. 정철 왜 송민국에서 왜 전남 청평으로 내려갔었어? 1학년 때 우리 송민국 배우지 않았어 얘들아? 얘네들이 일단 모함을 해서 그러면 여러분 신하들이 모함해서 임금님이 얘들아 너 좀 쉬었다 와라. 그래서 임금님이 음보를 보냈단 말이에요. 유배를 보낸 건 아니고. 그래서 정치적 적이라고 보셔도 되죠. 간신 정치적 적. 그러면 여러분 1번하고 2번의 태도에서는 그러면 아까도 얘들아 용을 생각하면서 임금님 생각한 거거든. 여기서도 임금님이 얘들아 잘못될까봐 뭐하다? 두렵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그러면 임금님 걱정하네. 우국지정이야. 영군지정 아니야. 이거는 우국지정이야. 왜? 나라하고 임금님을 걱정하니까. 그래서 여기는 우국지정이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아까 선생님이 얘들아 활용소는 진짜 꼭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적 갈등 꼭 기억해야 된다고 했지.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 열구름 너무 중요해요. 알겠죠? 왜? 송민국에서도 여러분 혹시 송민국 임금님을 보려고 산 위에 올라갔었는데 여러분 임금님 계신 곳이 얘들아 뭘로? 산과 구름 때문에 안 보인다고 해가지고 이 구름이 간신을 얘기했거든. 근데 여러분 삼위인국에도 똑같이 나와. 정철은 계속 이 구절을 인용을 해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구름은 무조건 간신.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여러분 우리 이제 어딜 가냐면 여기 이 부분에서 시선. 여러분 선이 뭐였어? 신선.
그러면 시를 짓는 신선이거든? 아까 얘들아 시를 너무 잘 썼는데 얘들아 죽어서 신선된 사람이 누구였어? 200. 그치? 그래서 여러분 이 시선은 이적선인 200을 얘기를 해요. 이적선인 200을 얘기한다. 그러면 200은 어디 가고 해타만 남아있는가? 이러면 해타가 뭐냐면 침이야 침. 원래 원관념이 침이야 침. 그러면 이러면 침, 가래를 얘기하는데 이 침하고 가래만 남아있다라는 건 그 사람은 죽었지만 뭐가 남아있냐면 시만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침하고 가래를 보조관념을 써서 원관념이 훌륭한 사람이 남긴 문학. 문학을 해타라고 해. 그러면 아까 얘들아 이 열구름 정철이 쓴 게 아니라고 했지? 정철이 쓴 게 아니라 누가 쓴 거다? 200이 쓴 금금능공황대를 얘기하지. 이거를 여러분 지금 해타라고 표현을 한 거야. 그러면 이러면 이 사람이 쓴 작품이 너무 훌륭한 문학이 남아있구나.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구개요만 적용해서 읽을 수 있어. 하늘과 땅 사이의 천지간에 장한 기별 소식을 자세히도 써놨구나.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충신이 없으면 간신히 임금님을 현혹시키는 이 세상의 이치는 어떻게 옛날부터 이걸 아셔가지고 이렇게 써놨을까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러면 200의 시를 뭐 하고 있다고 보면 될까 얘들아? 예찬, 그렇지?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자, 그러면 넘어가서 경포를 가볼게. 자, 여러분 사양은 석양이야. 그럼 여러분 지금 시간적 배경이 언제 와야 돼? 저녁에. 저녁에 현산에 철쭉꽃을 많이 밟아. 우계지륜, 여러분 우계지륜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신선이 타는 수레를 얘기를 해요. 신선이 타는 수레를 타고 경포로 내려가니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또 뭐에다 비유를 했어? 신선, 그치? 그러면 자신을 또 신선에 비유를 했으니까 무슨 사상? 도교 사상, 그렇지? 자, 여러분 경포호를 혹시 가본 사람이 있을까 얘들아? 여러분 경포호잖아. 호니까 여러분 여기가 뭘까? 호수거든요. 호수. 근데 여러분 이 호수가 되게 특이한 게 바닷가랑 되게 인접해요. 그래서 바닷물이 좀 들어와요. 물이 좀 이렇게 통하거든요. 그래서 이 호수가 바닷물이랑 좀 연결되어 있어서 이 호수를 조금만 지나면 바로 동해바다가 있어. 그래서 이 호수가 되게 특이한 호수야. 그래서 여러분 호수가 있으면 이 호수 바로 옆에 동해바다가 바로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호수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심리. 그러면 여러분 호수가 여러분 몇 리가 되냐면 이 지름이 여러분 10리가 된대. 그러면 10리니까 여러분 몇 킬로일까 얘들아? 4km. 그럼 진짜 4km는 아니지만 엄청 호수가 큰 거예요. 큰 호수를 빙한 얼음으로 되어 있는 걸 달이고 달인데요. 근데 여러분 얼음의 표면은 매끈해야 아니면 울퉁불퉁해요? 매끈하잖아요. 그리고 다렸대. 여러분 선생님 지금 뭘 그려놨어 얘들아? 다리미를 그려놨잖아. 다리미로 다렸대. 그러면 다리미로 다리면 여러분 울퉁불퉁해 매끈해? 매끈하지. 그러면 지금 뭐를 계속 얘들아 매끈하다라고 묘사를 해주고 있냐면 여러분 물결. 이 호수의 표면이 아주 매끄럽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정리하면 여기 선생님 설명했어. 맑고 잔잔한 호수 이렇게 써놨지? 이게 얘들아 빙한의 원관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정리해보자. 여러분 그러면 이 잔잔한 호수의 표면을 얼음 같다라고 무슨 표현법을 쓴 거야 얘들아? 비유를 준 거지? 은유야. 맞아, 은유야. 그래서 여러분 보조관념은 빙한이고 원관념은 잔잔한 호수의 표면. 그래서 그 물 수면이 아주 잔잔하더라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한자 그대로 읽을 수 있어요? 그 다음 거 장송. 그러면 여러분 해석하면 무슨 뜻이지? 큰 소나무, 큰 소나무가 우리 숲이야. 소나무 숲 속에 실커장이 무슨 뜻이더라? 실컷 펼쳐져 있으니.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면 호수 주변에 소나무가 엄청 심어져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모습을 보려면 호수를 가까이 가서 봐야 될까요? 멀리서 봐야 될까요? 얘들아 심리화되는 여러분 이 호수를 한눈에 다 보려면 멀리서 봐야지. 그치? 이거는 원경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야. 응, 원경.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러면 선생님이 정처를 이러면 조금 멀리 떨어져서 그려놓은 거야. 자, 근데 이러면 75번 그림을 한번 보세요. 자, 이러면 물결이 자도 잘샤 모래를 해리로라. 자, 이러면 물결이 이러면 자도 잘 싸면 얘들 제도 사투리에도 써. 아 이거 잘도 잘다잉 이렇게 쓰거든. 이거 무슨 뜻으로 쓰게? 제도 사투리로 아 이거 물건 보면서 아 이거 잘도 잘다잉 이렇게 얘기하거든. 작다, 조그맣다, 아니면 여러분 좁다 이러면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물결이 잘도 잘다라는 건 잔잔하다라는 뜻이야. 움직임이 없다라는 거지. 잔잔해서 모래를 해 것만 같대. 해다가 무슨 뜻이야? 세다야 세다. 그러면 이러면 아래 물속에 있는 모래를 하나하나 다 셀 수 있을 것 같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철이 얘들아 표면에다가 이렇게 허리를 굽어서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가까이서 봐. 근경. 그치? 아까는 원경이었으니까 호수를 얘들아 근경에서 보고 있네. 자, 그리고 또 여러분 이렇게 얘들아 다 셀 수 있다고 하고 잔잔하다고 했잖아. 그러면 여러분 호수 표면이 여기서도 잔잔해. 막 얘들아 물살이 엄청 세면 이런 그 속이 안 보이거든. 근데 얘들아 물살이 세지 않으면 그 속이 다 보인단 말이야. 그치? 자, 그리고 또 물결이 너무 잔잔해서 모래알을 셀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물결의 잔잔한 모습과 그리고 여러분 안에가 다 보이려면 물이 어떻게 생겨야 돼요 여러분? 투명해야 돼. 맞아. 깨끗해야 돼. 맞아. 물이 맑음을 나타낸다. 물의 깨끗함을 나타낸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75번에서 물결도 자도 잘 싸 모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두 가지야. 잔잔한 표면, 깨끗한 물.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호수에서 화자가 뭐 하냐면 고주. 얘들아 주자가 무슨 주자더라? 배야. 그치? 배를 타고 여러분 호수를 건너 정자 위에 올라가니. 그러면 여러분 여기가 이제 호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정철이 여기에 있다가 배 타고 건너편에 있는 정자로 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정자 위에 간 거야. 자, 정자로 가니 그 다음에 이제 77번 가자. 아까 얘들이 경포가 특이하게 바로 옆에 뭐가 있다고 얘기했더라? 동해. 그렇지. 그래서 강문교. 얘들아 교자가 무슨 교자예요? 다리야 다리. 그러면 이러면 다리를 넘어 곁에 대양. 여러분 대양은 뭐야? 우리 5대양 6대주 하면 5대양 바다. 바다가 바로 거기구나. 그러면 여러분 다리만 건너면 바다가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이제 그러면 여기는 경포호가 아니라 경포호에서 바다로 넘어가는 그 지점이거든요. 그럼 바다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종용하다, 이기상, 활원하다, 저경계. 이 두 곳 가진 데가 또 어디 있단 말인가. 자, 이러면 동용이 무슨 뜻이냐면 종용이거든. 조용하다. 그러면 이러면 저 바다의 기상, 바다의 기운이 매우 조용하구나 라는 뜻이거든. 그러면 조용하다 이 기상이. 조용하다 이 기상이. 여러분 이거 무슨 편법이에요? 도치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 여기 1번은 여러분 도치법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런 활원하다는 건 넓다. 넓다 저 경계가. 그러면 저 경계라는 건 여러분 수평선을 얘기를 해. 그러면 이 경계는 수평선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와 바다의 경계가 아주 넓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근데 이것도 도치. 그러면 봐봐 뭐뭐 한다 이 뭐뭐 한다 저 뭐 이러면 형식 비슷하니까 무슨 편법도 쓰였다고 봐도 돼. 대꾸도 쓰고 있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여러분 정리 한번 다시 해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 1번하고 얘들아 이 1번의 부분에서 조용하다고 하고 활원하다라고 했잖아. 그럼 1번은 경포호에서 여러분 바다를 바라보는 이 경포의 일단 조용하다라고 하는 건 경포의 조용한 모습을 표현하는 거고 왜냐면 물결이 너무 잔잔하니까.
자, 그 다음에 이러면 이보다 가진 데가 또 어디 있을까? 이러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을 갖춘 곳이 또 어디 있겠는가라고 했으니까 경포하고 동해바다를 다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표현법, 서리법 쓰죠. 여기가 제일 아름답다. 이보다라고 했으니까 비교법을 쓰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얘들아, 선생님 여기 2번이라고 했지만 여러분 여기서부터야. 활원하다부터 여기까지를 2번이라고 해보자. 이 2번에서 동해, 광하나, 넓어. 이걸 제시해주고 있는 거야. 그러면 경포는 아주 잔잔하고 동해바다는 이렇게나 넓구나. 그러면 여기서 화자는 세상을 아주 얘들아 멋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무슨 태도를 갖고 있어야 돼요? 예찬. 그리고 이 자연에 대한 만족감. 요걸 드러내고 있어. 자, 그 다음 거 갈게. 79번. 자, 홍장의 고사를 헌사하다고 할 것만 같다. 자, 여러분 여기 고사를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 그럼 이 고사의 내용을 선생님 여기 아래다가 간단하게 먼저 정리를 해볼 건데요. 자, 여러분 선생님이 여기 지금 그림에 얘들아 어느 시절이라고 써놨어 얘들아? 고려 우왕 때, 그치? 이러면 여기 경포가 있는 이곳에 이러면 이 고려 우왕 때요. 이러면 누가 얘들아 이제 여기 관찰사로 오냐면 여기 나오는 박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들아 관찰사로 와요. 근데 이 박신이 얘들아 딱 여기 와서 이러면 이제 사대부로서 얘들아 뭐 일도 하긴 하겠지만 여기서 여러분 그 기생들이랑 어울리는 경우들이 많잖아. 왜냐면 여러분 누구 대접하고 혹은 여러분 누구들 잔치, 마을 잔치하고 이렇게 하면 기생들을 만나는데 어떤 기생을 만나냐면 홍장이라고 하는 기생을 만나요. 둘이 첫눈에 그냥 반해. 그래서 너무 애틋하게 사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박신이 이 홍장한테 완전 흠뻑 빠져가지고 얘들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 박신이 얼마나 홍장을 사랑하는지 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서 홍장하고 이러면 친구들이 짜서 박신을 속였거든요. 뭐라고 속였냐면 홍장이 갑자기 죽었다. 너무 거짓말 좀 세지 얘들아. 그래서 장례까지 다 치렀다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박신이 어때 얘들아?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막 울고불고 난리 나는 게 얘들아 지금 온 동네가 다 알게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이 아유 너 그래도 지금 기생이 사랑하는 사람 떠나긴 했지만 아유 또 그래도 기분 풀어야지 하면서 이 친구를 예를 들면 뱃놀이로 데리고 간 거야. 이 경포로 온 거예요. 경포에 내가 배를 띄워서 놀자라고 해가지고 박신이 가기 싫다 막 울고 있는데 박신을 끌고 온 거야. 끌고 와서 배에 딱 태웠더니 배에 홍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홍장이랑 같이 속였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박신이 너무 기뻐가지고 막 얘가 너무 행복해했대. 그 정도로 시끌벅적하게 사랑을 나눴다는 거야 이 둘이. 그러면 봐봐 홍장고사는 여러분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 떠들썩거리면서 엄청 시끄럽게 사랑을 했잖아요. 근데 아까 경포가 어때 얘들아? 표면도 잔잔하고 조용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여기선 여러분 고사를 인용을 해서 경포의 경치를 보니 이 이야기가 그럴싸하기도 하고 경포의 조용한 분위기와 달리 홍장고사가 정말 야단스러웠구나.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야단스럽게 느껴질 정도로 경포가 매우 조용하더라. 그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여기 표가 하나 더 나와야지. 경포는 조용한데 얘들아 홍장고사 시끄럽거든요. 대조 맞아. 비교 대조를 하는 거야. 맞아. 그래서 여기는 비교 혹은 대조라고 생각해도 돼. 그래서 조용한 경포랑 고사가 시끄러웠던 걸 비교 대조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경포호의 그 그윽한 분위기 어떤 분위기라고? 그윽한 분위기. 그 그윽한 조용한 분위기를 예천하고 있는 표현인 거야. 그러면 고사 왜 인용했다? 경포를 뭐 하려고? 예천하려고.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어딜 가냐면 강릉으로 갈게요. 여러분 혹시 강릉에 가면 뭐 유명한 것도 많지만 여러분 누가 태어난 곳이 있는데 그 여러분 우리 이 사람을 낳은 사람은 여러분 우리 그 돈에도 있잖아요. 신사임당. 여러분 신사임당이 율곡이를 낳은 오죽헌이 있어요. 이 강릉이. 근데 여러분 이 강릉이
이러면 이제 백성들도 있지만 사실 사대부들이 어떤 사람들이 되게 많았냐면 효자, 효녀, 이런 충신, 그 다음에 연령 이게 되게 많아. 그러면 나라에서 이러면 연료가 있거나 혹은 충신이 있으면 그 집에 이런 문을 만들어 주거든. 응? 그러면 여러분 나라 이 마을에 이렇게 훌륭한 효녀가 있습니다, 효자가 있습니다, 충신이 있습니다, 연료가 있습니다라고 얘들 마을의 자랑거리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강릉이라고 하는 곳은 풍속이 너무 좋구나. 왜 풍속이 좋다고? 충신, 효녀, 연료가 많으니까. 그래서 절효정문 절, 지조절개를 지켜서 여러분 이 연료문과 충신문을 만들어주고 효에 대한 문을 만들어주는 게 곳곳에 펼쳐져 있더래. 그러면 곳곳에 펼쳐져 있을 정도로 그만큼 여러분 유교적 관념을 잘 지킨 사람이 많다. 그래서 풍속이 좋다라고 얘기를 해. 근데 여러분 그러면 무슨 표현법을 쓰고 있냐면 풍속이 좋을시고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 현대어풀이를 봐봐 얘들아 뭐뭐 하는 구나거든. 그러면 여러분 무슨 표현법을 쓴 걸까? 영탄을 써서 감탄하는 거야 스스로. 와 여기 강릉은 진짜 좋은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 강릉 지역을 누가 다스려요? 자기가 다스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강릉 지역에 태평성대를 대찬을 하는 건데 쉽게 말하면 자기가 얘들아 뭘 하고 있다라는 걸 과시하는 부분이야. 선정, 그렇지. 자기가 선정하는 걸 과시를 해. 우리 앞에서 선정을 과시했던 부분이 또 뭐가 있었더라? 영중이 무사하고. 이러면 가명이 너무 좋다고 얘기를 하잖아. 그 지가 얘들아 잘 다스리니까 아무 일이 없는 거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 집에 연료가 한 명 나왔어. 그러면 여러분 연료문만 세워주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 해주게 나라에서? 사대부단데 제일 중요한 거야. 과거 시험을 프리패스 해줘요. 그리고 과거 시험을 9번을 보거든요. 이러면 3번 시험을 보고 3번 시험마다 각각 3번씩 봐요. 과거 이거 쉽지 않아. 과거 급지 않은 거. 과거 급지 얘들 9번 시험을 봐야 돼. 근데 그 3번 시험에 각각 3번 보잖아요. 첫 번째 시험을 초시라고 하는데요. 초시에 합격해야 생원과 진사가 돼요. 우리 막 이거 고전 씨가 보면 생원 진사 이런 표현도 나오지. 생원 진사들이 성균관 학교에 들어가는 거야. 그 관직을 얻는 건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 이 생원 진사 프리패스권을 줘요. 3대에 걸쳐서 3대까지. 그럼 만약 우리 집에 연령 한 명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밑으로 3대는 여러분 과거 시험 프리패스인 거예요. 앞부분을, 첫 부분을.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 시험이 1, 2차 있으면 1차 시험 그냥 무조건 프리패스인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다음 봐봐 얘들아. 비옥가봉이 이제도 있다고 할 것 같다. 그럼 여러분 비옥가봉에 지금 뜻을 봤더니 집집마다 뭐를 줄 수 있을 것 같다? 벼슬을 줄만하다. 왜 벼슬 준다고 하는지 알겠지? 연료문하고 얘들아 그 충신문이나 이런 것들을 받으면 3대 동안은 여러분 이렇게 얘들아 프리패스권을 주니까 벼슬을 할 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그만큼 태평성대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가냐면 진주관으로 갈게요. 자, 이러면 진주관, 이러면 죽서, 누가 나왔어 얘들아? 누가 뭐지? 누가, 그치? 그러면 이 누가 50천, 이러면 냇물이 흐르는 물이 태백산 그림자를 동해로 담아가고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 지금 선생님 그림을 한번 그린 거 한번 봐봐 얘들아. 어떻게 그렸냐면 이 진주관이 어디냐면 여러분 대부분 이제 관찰사가 머무는 숙소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관사라고 하지 얘들아. 이러면 나라에서 여러분 일하는 사람들이 머무는 여러분 숙소 이런 집을 관사라고 하잖아. 관사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그 관사 근처에 50천이라고 하는 물이 있어. 그럼 이 물이 흘러가서 여러분 여기가 동해니까 태백산맥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태백산맥을 물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태백산맥의 그림자를 담아서 흘러가더래요. 그러면 이러면 지금 화자는 이 진주관 죽서루에 머무면서 뭘 보고 있냐면 강물을 보고 있는데 이 강물이 얘들아 태백산 그림자를 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이 태백 산의 전기가 얘들아 사실 좋을까 안 좋을까? 산의 전기
도처 태백산맥이잖아. 우리나라의 등뼈, 호랑이 등뼈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좋은 기운을 담아서 물이 흘러가고 있는데 이 물이 어디로 흘러간대 얘들아? 동해로 흘러간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있는 물이 동해로 흘러가는 게 너무 아까워서 화자는 원래 동해로 흐르는 방향을 틀어서 이러면 동해로 가는 방향을 틀어서 한강 목멱에 닿게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좋은 기운을 여러분 누구에게 보내고 싶은 거야? 한강으로 보내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면 태백산에 얘들아 이 좋은 혹은 여러분 아름다운 경치를 한강으로 보내고 싶대. 근데 여러분 한강은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한양에 있네요. 한양엔 누가 살고 있어요? 임금님이 살고 있네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다 배웠죠? 무슨 표현법이에요? 연상법이야. 맞아. 연상법이고 일단 태도는 무슨 태도 갖고 있어야 돼? 명분지정이지? 그치. 자, 그러면 여러분 연상법 쓰인 게 지금 총 3가지야 얘들아. 첫 번째 무슨 강? 소양강. 그치? 무슨 산? 삼각산제일봉.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진주관 죽서동. 3개 아이들 알겠지? 연상법.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아름다운 곳에서도 이런 유교 생각해요. 여러분 유교에 대해서 아까 물론 신선이 조금 더 많이 나오긴 했지만 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더 많이 하고. 자, 그 다음 한번 보자. 왕정이 유한한데 여러분 임금님의 명령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임금님이 나에게 주신 임기가 사실은 여러분 정해져 있어. 그래서 관찰사를 오랫동안 있는 게 아니라 관찰사의 임기가 이제 거의 끝나가는 거예요. 거의 끝나가고 있고 그러면 여러분 이 강원도의 여러분 금강산의 아름다운 풍경을 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임기가 끝나면 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풍경을 볼수록 얘들아 내가 실증이 나지 않고 더더더 좋아지고 있으니 유해, 감정의 깊이가 커지고 커져서 객수, 지나가는 나그네의 근심을 둘 데가 없구나 라고 얘기를 해. 자, 그럼 봐봐. 왕정이라는 건 그럼 여러분 내가 관찰사로서의 임무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의정자로서의 여러분 책임의식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나그네의 근심이 왜 생겼냐면 여러분 저 풍경이 보면 볼수록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 떠나고 싶어 안 떠나고 싶어? 안 떠나고 싶어. 맞아. 그러니까 자연을 더 즐기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인간 본연의 욕망이죠. 즐기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면 여러분 왕정은 여러분 무슨 일을 중요시 여기는 거? 공적인 일. 그치? 객수는 무슨 일을 중요시 여기는 거야? 사적인 일을.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뭐가 나타나기 시작해? 내적 갈등 나타나네. 맞아. 그러면 아까 얘들아 동해바다하고 여러분 이제 산중에 이런 내용이 나올 거라고 미리 예상을 선생님이 정리해 줬겠지만 내적 갈등이 들어가는 부분이 바로 여기 부분이야. 그러니까 중요하지. 그러면 여러분 자 왕정은 공적이고 얘가 사적인 일이라면 무슨 표현법을 썼다고 보면 될까? 대조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 너무 중요해요. 대조해야 대조.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그러면 여기서 얘들아 내가 이걸 갈등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봐봐. 공적인 일은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아서 해야 되는 건 알지만 내가 자연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선사를 띄워내요. 이러면 선사니까 여러분 뭐냐면 신선이 타는 뗏목이야. 그러면 여러분 또 뭘 생각해? 또 신선 생각하네. 신선이 타는 뗏목을 띄어서 여러분 두가 북두칠성, 북두성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가 견우성이에요. 얘들아 우리 저번에 견우와직녀 배웠었지. 자, 여러분 그 견우와직녀는 직녀는 누구 딸이더라? 옥황상제의 딸이어서 선녀야. 그러면 견우는 누구게? 신선이야. 맞아. 신선이거든. 왜냐면 이 신하였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견우도 신선이니까 견우성은 여러분 누가 살고 있는 곳이냐면 신선이 사는 곳이야. 여러분 북두성도 여러분 북두칠성이라고 하잖아요. 거기도 신선이 산다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두로 향할까라고 한다는 건 자기가 얘들아 배를 타고 어디 가고 싶은 거야? 신선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야. 자, 선인 여러분 한자 그대로 읽을 수 있지. 누구야 얘들아? 신선, 그치? 신선을 찾으려 단열에 머물까? 근데 아까 얘들아 우리 단서 붉은 글씨가 그려져 있던 게 누구였더라 얘들아? 사선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사선이 머물렀던 곳에 내가 머물러 볼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모두 다 지금 누구에 대해서 얘기해? 신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네. 그러면 여러분 화자가 갈등이 완전 심화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신선의 세계, 즉 초월적 세계로 계속 나아가고자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공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사적인 일을 너무 하고 싶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도교 사상이 계속 커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갈등이 심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 부분에서 죽서루는 공적인 일을 또 생각했죠. 근데 죽서루에서 뭐도 생각해요? 사적인 일도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서루가 여기가 얘들아 완전 내적 갈등 최고야. 최고죠.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선생님 딱 망향정까지만 할게 얘들아. 자, 여러분 망향정을 가세요. 여러분 아까 의상대가 뭘 보는 곳이었지? 의상대? 월출. 그럼 자, 망향정 월출을 보는 곳이에요. 그럼 월출은 뭐가 뜨는 거야, 얘들아? 달이 뜨는 거 맞아. 자, 그러면 해석을 해보자. 천근, 여러분 하늘의 끝을 내가 알 수가 없어서 망향정에 한번 올라가 보니 바다 밖은 하늘이고 하늘 밖은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 그러면 여러분 봐, 여기 수평선이 있어. 근데 여러분 저 수평선 저 끝에 있잖아요. 끝에 있어도 얘들아 사실 수평선이 얘들아 내가 갈 수 있어요? 수평선 갈 수가 없죠. 왜냐면 수평선은 계속 멀어질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 밖은 바다 밖은 하늘인데 바다 밖은 하늘인데 저 하늘 끝에는 뭐가 있을까 궁금해지는 거야. 그러면 자 화자가 뭘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우선은 표현법 먼저 볼게. 1번에 바다 밖은 하늘이고 하늘 밖은 무엇이 있을까라고 얘들아 얘기하고 있는 거 무슨 표현법을 쓰고 있냐면 여러분 지금 연세 맞아. A, B, B, C라고 표현하면 여러분 앞에 나왔던 걸 뒤에 또 얘기해주고 있잖아. 연세법을 얘기를 해. 그리고 얘들 하늘이라고 했으니까 반복이라고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문장 구조 비슷하죠? 대꾸라고 보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 여기는 답을 알 수 있어 얘들아? 하늘밖에 뭐가 있어? 답이 있니? 답을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건 서리법이라고 볼 수는 없어. 근데 마지막에 대답을 해줘요. 맨 끝에 결사가면 답을 해줄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질문하고 답하네요. 자문자답을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선생님 끝에 가서 다시 한번 보자 이거라. 이건 자문자답을 해줘. 자, 그러면 의미는 바다의 그 광활함을 여러분 설명하고 바다 건너 더 넓은 세계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긴다고 얘기를 해. 그러면 넓은 세상을 지금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여러분 바다의 넓음을 한자성어로 일망무제라고 해요. 바다의 넓음. 그래서 여러분 이 망향정에서는 바다의 넓은 것을 즉 일망무제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계속 달을 기다리면서 뭘 볼 거냐면 일단 바다를 보고 있을 거잖아. 근데 내가 바다를 봤더니 가득 화가 난 고래가 누구가 놀라가 했길래 그러니까 고래가 놀라서 막 얘들아 물 뿜고 막 얘들아 물을 막 얘들아 첨벙첨벙거리면서 난리를 친다는 거야. 자, 불거니 뿜거니 하면서 어지럽게 꾸는가 말인가.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서 진짜 고래를 본 게 아니에요. 그러면 고래가 막 물을 뿜죠. 어지럽게 굴고 있죠. 이게 뭐냐면 파도예요. 파도가 미친 듯이 치고 있다는 걸 보여줘요. 그러면 얘는 무슨 표현법을 썼냐면 파도를 고래라고 표현했네. 무슨 표현법이야? 은유를 써야지. 그치? 파도를 고래에 표현했어. 그러면 보조관념은 고래고 원관념은 파도. 근데 이러면 파도인데 잔잔한 파도, 거센 파도. 거센, 그치? 거센 파도. 자, 그 다음에 불거니 뿜거니 어지럽게 굴었다는 건 여러분 파도가 잔잔한 게 아니라 막 움직이잖아. 움직여. 무슨 이미지야? 역동적. 그치? 여기서 역동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나오고 있는 건 모두 다 파도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인 거예요.
은산, 은빛산을 꺾어내서 육합에 내리는 것 같더라. 이러면 아까 육합이 뭐였더라? 우주. 그러면 우주니까 이러면 동서남북 이러면 선생님 상하라고 했잖아. 우주니까 온 세상이야. 그래서 여기 온 세상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네. 우주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러면 은산을 꺾어서 이러면 온 산에 다 뿌리는 것만 같대. 근데 여러분 우리 고전 시가에서 은색은 실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얀색이에요. 하얀색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바다에서 하얀색으로 보일 수 있는 건 뭘까요? 물거품, 물방울. 그러면 여러분 얘가 지금 은산이 진짜 산을 꺾었다는 게 아니라 물거품하고 이런 물방울이 하얗게 일어난다는 거야. 왜? 파도가 계속 치니까 물거품이랑 얘들아 파도 물방울이 이렇게 튀기고 있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여러분 편법. 여러분 이것도 파도를 은산에 비유를 하고 있네. 운유야, 맞아. 자, 보조관념은 은산이고, 그러면 여러분 원관념은 높이, 솟은 여러분 파도. 왜냐면 산이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거기에다가 여러분 물거품과 여러분 물방울들. 이건 하얀색.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산을 여러분 높은 파도, 여러분 그 은색을 물거품과 물방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뒤로 가세요. 뒤로 가서 딱 산다. 한 장 하나만 더 하면 돼. 얘들아 89번. 자, 5월 장천의 백설은 무슨 일인가? 여러분 지금 그럼 계절도 알 수 있겠다. 5월이래. 음력 5월이거든. 그러면 양력으로 몇 월이야? 6월. 그러면 계절이 언제야 돼요? 여름이죠. 초여름이죠. 그쵸? 그럼 우리 아까 이러면 그 만복동 들어갈 땐 3월이었으니까 벌써 2달이 지나간 거야. 시간이 흘렀지? 자, 이러면 표현법. 백설이 무슨 일인가? 이러면 하얀색 눈이래. 아까 은산이란 말 썼잖아. 그럼 이 백설도 그러면 여러분 진짜 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파도나 물에 관련된 내용이겠다. 그럼 이거 무슨 표현법일까? 비운의 은유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백설의 원관념이 바로 물방울이야. 물방울이야, 물방울. 근데 여러분 그 파도가 진짜 미친 듯이 부는 거잖아. 치는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 이 파도가 왜 센지를 바로 앞에 죽서간 여러분 그 진주간 죽서루를 생각해 보세요. 진주간 죽서루에서 화자의 뭐가 최고조가 됐다고? 갈등. 그 갈등을 뭘로 표현할게? 파도로 표현한 거야. 그러면 파도의 거센 물결에 작가의 복잡한 여러분 내면, 즉 내면 아니면 여러분 내면과 심리를 형상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 내적 갈등이 최고조가 되니까 망향정에서 이러면 감정이 정화가 안 되니까 파도가 거센다고 얘기하고, 결사에서는 여러분 감정 해소하거든요. 그 다음엔 파도가 잔잔해진다고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파도를 자기 내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결사는 여러분 이번 주말에 이어서 할 거니까 여기까지 여러분 공부하시고 여러분 그 개인별 시간도 요거까지 공부해 올 거야. 알겠지? 네.